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더 나아가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업과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채용 공채에 있어서 막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그런 취업 캠프와 트레이닝이 각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그 주말에 마침 그 한 학교에서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가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이제 면접 강화 역량 트레이닝을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하면서 취업 컨설팅 분야에 굉장히 권위자이시고 전문가이신 한 분께서 마지막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분께서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취업에 있어서 직무, 그다음에 지원 동기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대학만 가면 되었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공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취업을 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경력 관리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기업에서 가치 실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직무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잡을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역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사안을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성공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서 취업을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금융에 관련된 직무, 그다음에 정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이런 이제 IBD, M&A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라든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곧바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진출하고 진입하기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좀 더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하다가 진입해서 그런 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그다음에 정보, 시사 문제도 여러 가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과 논술을 위한 여러분들 지금 한창 또 면접위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금융 관련 시사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금융 기사라든가 뉴스들은요, 단순히 면접과 논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것이 생활 곳곳에 있는 것인 만큼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 안에서 우리가 금융적인 것과 연결해 보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많은 제가 뉴스 보여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그런 시각을 적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기사는요, 경제, 정치, 국제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비즈의 11월 11일자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내용은 베이징 현장에서 금융빗장년 시진핑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트럼프의 방중 이후에 적극적인 중국의 금융이라든가 그런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에 금융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의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는 것들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러한 로드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앞으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재정경제부 차관격인 분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금융, 보험 여러 가지 산업과 더불어서 전기차 분야 또 전기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지분에 대한 제한을 많이 완화하겠다. 그래서 49%까지 제한했던 것도 51%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외국인들에게 적극 투자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최근 한창 금융산업이 굉장히 호황이라는 뉴스를 제가 전에도 보도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금융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제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이 이제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 은행업이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대형 금융기관들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이 와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은행들이 일부 철수를 한 데 반해서 지금 중국에는 굉장히 은행도 잘 되고 있고 금융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직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또 수입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제휴를 하는 기업이라든가 그곳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함께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웃 나라인 중국이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형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사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국이 그 문호를 개방한다. 어떤 제한을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뉴스에서 외국인이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보도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청렴도 같은 순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여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 또한 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많은 산업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금융이라는 게요. 제가 항상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금융 자체로만 잘 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또 그다음에 가계와 또 정부와 이런 것들이 항상 한데에 어우러져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나무에서부터 숲을 보는 그런 시각을 키우기에 좀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뉴스가 미국 금융망 퇴출당한 단둥은행, 그래서 배후에 중국은행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정치에 관련된 금융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경제 제재에 관련된 것들을 결의한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금융의 거래에 있어서 이제 일체 끊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단둥은행이라고 하는 작은 은행이 북한을 위한 돈 세탁 혐의로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방코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 한번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북한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미국과 또 북한조차도 서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제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던 제재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기축통화의 주인인 미국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융거래가 끊긴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그런 결의안이라든가 미국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단둥은행이 걸리고 중국의 대형은행 이미 중국의 이제 4대 대형은행인 중국은행, 그다음에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은 모든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 보기는 이게 단순히 돈 세탁 거래를 해주는 단둥은행의 작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그 배후에 중국의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그 BOC, 그 차이나뱅크 중국은행이 그 가장 큰 대어로 숨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고 대북에 대해서 결의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둥은행은 그냥 조그만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 결의안에 그렇게 딱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로 미국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금융적인 제재를 가한다거나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중국의 그 4대 은행, 우리나라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점으로 들어와 있고요. 중국은행, BOC, 그다음에 중국건설은행, CCB, 그다음에 중국공상은행, RCBC, 중국농업은행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은행들의 규모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제가 이제 착한 금융,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면서 임팩트 금융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따가 제가 그 착한 금융, 또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뉴스 기사에 한국형 사회적 거래소를 만들어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금융 하면은 아마 단어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단순히 자본주의의 그런 경제 체제에 맞추어서 어떤 수요 공급 그런 거에 맞춰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분배와 그다음에 문화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복리후생이라든가 공공복지를 위한 것들에 투자하는 지속적인 금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사회적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러한 그 문화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자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데 있어서 자본을 끌어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이러한 자본을 대는 데 있어서 대형 기관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움직이기 어려움에 따라서 이걸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자와 그다음에 그 자본을 투입하는 곳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일반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국형 그 사회적 금융 거래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 일부 시장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듯이 일부 시장에서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프로젝트에 그런 것들을 그 공개를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어떤 그런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한국형으로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뭔가 그런 그 자본주의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그 어려운 사회적 그 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그런 프로젝트에 촉매 자본을 투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촉매 자본 하면 촉매가 사실 그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인데 어떠한 두 가지의 그런 물질을 좀 더
빠르게 반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듯이 촉매 자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특히나 공공복지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에 조금은 당장은 어떤 시장성이 떨어지고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투여해야 되는 자본을 촉매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 자본에 관한 내용도 한번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계부채, 경제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인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월 가계부채 10조 증가. 예, 월 평균 크게 윗돌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가계 부채가 단순히 10조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에만 10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금융위기는 왜 생기는가 해서 금융위기라는 게 기업발 금융위기도 있고 금융기관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가계 부채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는 이 가계 부채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각각의 경제 주체를 항상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규제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을 예고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금융 당국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러한 문제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증가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일시적인 현상인 거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그런 문제점이 점점 지상 위로 떠오르는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여기 신문 내용에서는 이 가계부채 이제 증가세가 사실은 9월 13조보다는 좀 더 줄었지만 전체 월 평균을 비교할 때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이유는 사실 이제 제1금융권인 뭐 은행 또는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도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이제 개인 부채는 일부 줄어드는 면도 있었지만 이런 게 뭐 집단 대출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주택을 지원함에 따라서 중도금을 대출하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금융통화위원회 제가 전에 한국은행 말씀드리면서 금통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금통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위축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분간 금리를 좀 올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금리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업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는 또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에 관해서도 기업, 그다음에 개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진행하거나 이야기할 때는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고액 연봉자가 많고 또 금융권을 지원하는 그 지원자 중에서는 이러한 사모펀드라든가 M&A 부서의 고액 연봉자들을 보고 금융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다거나 금융의 정확한 역할보다는 정말 금융 자체로 뭔가 본인이 거기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조금 사회적인 부분과는 연결되지 않은 가치관을 갖게 되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성공지향적이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모펀드에 관련돼서는 또 관심 있는 부분들 많지만 여기에 그 영역들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영어로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고 간단하게는 그 PEF 또 PE라고도 말씀드리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불립니다.
사모펀드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그 거래 그 증권에 대해서 오역된 그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번역 자체는 조금 좀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그 펀드를 만들어서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같은 곳으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는 펀드는요, 일반적으로 다 공모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모아서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일정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이제 공모펀드 형식인데요. 이러한 공모펀드의 경우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것을 공모펀드라고 본다면, 이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제 그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서 여러 가지 뭐 M&A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수입을 받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이 없고요. 비교적 공모펀드에 비해서는 투자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면이 많고, 또 그다음에 금융가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월가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금융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이 공모펀드보다는 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커리어 패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사모펀드의 뭐 여러 가지 단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이제 M&A의 그 주도하에서 이제 수익을 얻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만큼 그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같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하면은 똑같이 그 펀드로서 투자하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대체적으로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기업을 사들인다든가 있는 주식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형식이, 뭐 지분을 소유하고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뭐 벤처라든가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가치 쪽에 좀 더 중심적으로 보고, 또 그다음에 미래의 그런 어떤 기업들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컨텐츠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해서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교적 좀 더 큰 규모로 해서 기업을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기업을 합병을 해서 지금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려워진 기업들의 단기적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기업의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올려놓은 이후에 좀 더 높은 가격으로서 되팔아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사모펀드가 주로 많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수익 창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벤처캐피탈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중심으로 기업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M&A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재무 구조를 좀 정확히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시장성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마찬가지로 직원 규모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대표격으로 일하시는 그 대표분들이자 대표 컨설턴트 또는 대표 투자자들이 주로 큰 중심적인 이제 딜들, 큰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딜들을 소싱하러 많이 다니시고요. 이러한 분들은 금융 내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금융 외적인 거,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정보도 굉장히 빨리 습득할 뿐더러 그런 분들, 여러 분들과 또 여러 분야의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형성을 하면서 정보 수집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발로 뛰고, 이 PE나 벤처캐피탈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외근도 많고, 그다음에 뭐 만남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적으로 만나서 그때조차도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유명 사모펀드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미국계 펀드 또 유럽계 펀드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대표적인 펀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블랙스톤, 뭐 칼라일, 그다음에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그다음에 론스타, 피닉스 컨소시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블랙스톤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모펀드이기도 하고요. 그 M&A 딜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의 그 주의자 대표는 그 월스트리트의 최고의 부자라고 그 인정이 될 만큼 돈을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칼라일 그룹 같은 경우는 운영 규모가 가장 큰 사모펀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 1,7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만한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면서 보고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콜버 크래비스 로버츠의 경우는 여기도 이제 M&A 뭐 LBO 방식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비 맥주 쪽에 그 투자한 그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KKR 해가지고 그 콜버 크래비스 로버츠가 나올 거고요. 5년 만에 그 400%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박 투자다 해서 오비맥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상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모펀드 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모펀드 그룹들이 기업을 샀을 때는 기업을 사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감축 부분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기업의 가치만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있어서 또 많은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상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사모펀드에 대해서 약간 나쁜 이미지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잘된 케이스도 또 거기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다른 그런 어떤 경영의 노하우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자, 다음 론스타는 국내에서 예전에 KB 하나은행을 합병하기 전에 그 은행인 KB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그 사모펀드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인수 전에 하나은행과 합병 전에요. 사실 여기 뭐 먹튀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그 기사를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러분들 그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요.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영업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적 현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인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투자를 일단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론스타가 굉장히 먹튀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 모든 언론들이 많은 비난을 했지만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론스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IMF 직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할 때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할 것 같이 하면서 그 투자를 유치를 했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이제 그 기업을 팔 때쯤 되니까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은 론스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이 얼마나 많이 그 경제적인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이런 이제 그 국가에서 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때는 그만큼 투자해서 그쪽도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국가도 발전을 같이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팔고 나갈 때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못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금융에 투자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론스타는 워낙에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역삼동에 위치한 지금의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 그 론스타가 구입을 해서 사들여서 한동안은 스타타워라고 명명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싱가포르 투자청의 GRC가 사들였기 때문에 그 이제 강남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는데요. 다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영국계인 피닉스 컨소시엄 이렇게 세계적인 사모펀드들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MBK 파트너스 최근 그 홈플러스 사들여가지고 또 그 여러분들 자주 커피 드시는 할리스 커피 사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개혁 중인데요.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뭐 IMM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요즘 힘이 실리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모펀드에서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사모펀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의 수익을 올리며 또 그다음에 본인들의 수입은 얼마 정도가 될까 상당히 많은 부분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사모펀드에서 그 일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정말 그 고액 연봉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떠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사실 투자에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아까 그런 대형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그 어떤 기업의 총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적인 사모펀드에 우리나라 한국계의 인재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대부분 이제 현지에 우리나라 이제 몸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교포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름을 그 신문지상에 뭐 보도되고 그러면서 그 영업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더 관심을 갖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더 접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 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이라든가 아까 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블랙스톤 같은 데서 그 임원이 되신 분들 그래서 이규성 씨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조셉 배 그다음에 마이클 체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최근 어떻게 임원으로 올라갔고 그분들의 그 커리어 트랙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 뉴스를 보실 때는 사실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어떤 직급이라든가 어떤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모펀드를 구성하려면 자기 자본 한 6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20억으로 낮춰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기업 인가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생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라임운용이 숱하게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 그 금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자본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한 돈을 적극적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러한 사모펀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것이 좋은 점으로 성장이 되면은 단점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모펀드로 해서 신생 그 자산운용사가 운용도 잘하고 수탁액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돈이 있는 자본가들만 중심으로 사모펀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좀 적은 돈을 갖고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공모펀드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 소외당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이러한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공모펀드가 수익을 올리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의 방향과 요즘에 투자의 형식들이 어떠한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사모펀드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M&A라든가 그러한 그 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동산 쪽에도 이제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그 운용하는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의 중요한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기조는 부동산의 거래는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되 투기는 막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음성적인 돈이 아닌 좀 더 양성화시켜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또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또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차명 거래하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계속해서 사들여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전한 투자로, 또 투자를 한 만큼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을 하고 있고, 음성적인 것은 적폐라고 해서 많이 지금 그 제한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뭐 당국이라든가 곳곳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동산이라든가 대체 투자 방식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러한 투자 형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기업, 규제 당국, 금융 당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모펀드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곳들이 사모펀드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사모펀드의 이제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이 많은 것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감원의 경우는 인가를 내기도 하고, 또 인가 이후에는 철저한 이제 감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관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인가 파트는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규제 당국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에 대한 그 대화 소통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도 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모펀드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그 조직의 금융당국, 이제 금감원의 조직을 좀 더 변혁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쪽 저쪽에서 불필요하게 떨어져 있는 부서들을 통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융감독원 내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또 정부 당국 또한 같이 발맞추어 나가고 있고, 자, 여러분 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모펀드를 인가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감독을 하려면은 사모펀드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사모펀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런 감독을 진행하거나 인가에 관련해서 참여를 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지식들이 중요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분야 말씀드릴 때마다 뿌듯한데, 그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 그다음에 착한 금융, 또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적 금융, 소셜 파이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전적 정의는 사회환경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요에 자금을 유통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사회 소외 계층 또는 어려운 계층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가 아닌 일반 기업, 민간 주도로 해서 그러한 사회적 책임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금융은
여기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나 환경 부분, 특히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기관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의미를 두면서 하는 투자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투자가와 또 자금을 될 곳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회적 투자 기관들의 그러한 이제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아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거래소를 또 만들자라는 한국형으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금융의 형태는 일반 금융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은행 있고 펀드 캐피탈 있고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뭐 거래소라든가 국제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신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거래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행을 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은행이 이제 빨리 출범을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덜란드의 트리더스 뱅크라고 해서 이 트리더스 뱅크는 그 사회적 금융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 네덜란드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곳은 어떤 문화, 환경,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수요에만 정확히 그 금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09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IFC에서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은행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기업들이 따뜻한 금융이다, 동반 성장이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것은 본인들이 이윤을 내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케팅의 형식으로 녹아내는 데 반해서 이런 사회적 금융 또는 사회적 금융기관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핵심 투자와 그런 데서 자본과 자금을 대는 것을 핵심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데에 투자를 하는 심사역이라면 좀 더 공공 복지라든가 어떤 그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역들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 대상에 따라서 심사 역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캐나다 퀘벡주가 사회적 금융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그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금융의 전문가들과 또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그거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과 또 투자 대상이 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모아서 이제 그 어떤 그 대화와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점들에 대해서 그 라이프 인이라는 그런 이제 잡지 같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금융 전문가들이 상당히 캐나다 퀘벡 쪽에는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제 의견과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역할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좀 더 수익을 올리는데도 같이 조화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문가적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사회적 금융의 전문가이자 학계에 있는 맨델 교수라는 분들은 사회적 금융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퀘벡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금융의 방식은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파트너십 동반자로서 함께 가면서 1+1이 3이 되는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사회의 분배가 적절하게 잘 되어야만 경제가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책에 그 불평등의 대가라는 것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를 윤리적 의식에서만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소외하고 돌보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현재 몸담고 있는 기업, 가게, 정부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그런 사회적 비용으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당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책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수치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효과와 데이터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런 그 역할과 금융의 역할, 분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기업과 그다음에 금융 또 가계와 금융을 이해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유니콘 기업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니콘 기업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가젤형 기업 해가지고 기업에 요즘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유행이기도 한데 유니콘 기업은 그 신생 그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참 그런 그 신문상에서 보도가 되는 우버라든지 그다음에 샤오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쿠팡이라든가 CJ 게임즈, 옐로우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니콘 기업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미국이 50%로 당연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30%,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그 국가들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비율이 아마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기업의 성장 속도라든가 그 나라의 경제 속도도 점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우려가 생기는데 우리도 좀 더 이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데카콘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데카콘이라는 그 이제 상상의 동물이 유니콘 기업은 뿌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배,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스타트업을 데카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데카콘 기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개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태리 말에 이제 불안정하다는 프레카리오하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프로레타리아. 이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는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제 고용의 안정,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좀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임시직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절, 이라든가 그런 것에만 특별하게 일하게 되는 그러한 노동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업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용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사회로부터 얻게 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러한 임시직, 파견, 용역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급여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함께 어떤 목소리를 높여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그 기계가 많은 것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단순 노동자만 걱정을 했었는데 AI라든가 그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단순 노동직만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주식 트레이더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AI로 그 주식 트레이더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지금 현재 내가 프레카리아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좀 더 안정된 제도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 면접의 역량, 많은 것을 높여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왔던 많은 두꺼운 책들보다는 이렇게 손에 간단하게 쥐고 있어서 제가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읽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다른 책들에 비해서 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에 한참 바쁘시고 신문 기사, 논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부담 드실까 봐 제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광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온도. 자, 언어의 온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상황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열심히 웃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았을 때 썰렁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참 따뜻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도 언어로부터 또는 대화로부터 온도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쓴 이기주 작가는 제가 예전에 언품, 즉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작가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낀 것이고 전에 언품을 보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남자 작가로서는 상당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보면서 또 아주 많은 것을 느끼면서 책에 그러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구나라는 살짝 은근한 감동이 오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광고를 들었을 때 그 작가에 맞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또 언어를 온도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는 우리가 대화로부터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오는 기대감이 있긴 할 텐데 여러분들 책을 읽기 전에는 너무 많은 기대라든가 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의 생각을 갖고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을 예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너는 얼굴도 예쁘다 하면은 마음이 너무 뿌듯해질 텐데 야, 너는 얼굴만 이뻐 딱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간단한 조사에 만이라는 그 한 글자의 조사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야 너무나 긴장하고 바빠서 면접 시간에 그런 것들을 느끼실 그 경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많은 면접을 진행하고 또 면접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말을 이렇게만 바꾼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면은 말 한마디에 있어서 조금만 조사만 바꾼다고 해도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텐데 라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말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은 내용이지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세를 평가하는 면에서 면접에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더 크게 비중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충하기에는 어렵지만 형식을 개선시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습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때그때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중간중간 읽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신다고 해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인터뷰가 내일 남았을 때 마음이 답답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얻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저 또한 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또 면접 때도 여러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또한 많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